오늘은요,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순 있지만 우리가 땀 흘려번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조용히 나눠볼까 해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하나의 경고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요즘 참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오죠. 뭐 친한 친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더라. 회사 동료 누구는 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었더라.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요, 축하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만 이 거대한 흐름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기분, 이른바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자꾸 조급해지고 나도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에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위험한 투자처에 자꾸만 시선이 가게 되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주식 단타라든가 변동성이 아주 큰 코인 투자 같은 것들은요. 어쩌면 순한 맛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의 아주 깊은 곳에는요.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전 재산을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그냥 없애버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에 우리를 앉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괴물이 숨어 있거든요. 그 괴물의 이름이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 무시무시한 시스템의 시작이 탐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돈을 뺏기 위한 도박판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19세기 미국 시카고의 드넓은 옥수수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부들은 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짓지만 가을에 수확할 때 옥수수 가격이 어떨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해서 빚더미에 앉고 흉년이 들면 거둘 게 없어서 굶주려야 했죠. 바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부터 자신의 생계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것이 바로 선물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김 사장님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빵을 굽습니다. 빵 하나의 가격이 6,000원, 그리고 이 빵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밀가루 원가가 4,000원이에요. 그럼 빵 하나 팔면 2,000원이 남는 거죠. 이 소박한 이익으로 가게 월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하게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피곤한 몸으로 라디오를 켰는데 거기서 아주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전쟁이 터져서 전 세계 밀가루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전망이었죠. 그 순간 김 사장님의 등줄기엔 식은땀이 흐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정말 만약에 석 달 뒤에 밀가루 가격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폭등해 버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빵을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단골 손님들 얼굴 생각하면 빵값을 하루아침에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건 단순히 돈을 좀 덜 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바친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던 김 사장님은 큰 결심을 하고 늘 거래하던 밀가루 도매상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죠. 사장님, 석 달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가서도 저한테는 밀가루를 지금 가격 그대로 꼭 4,000원에 팔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계약금도 미리 걸겠습니다. 바로 이 약속. 불확실한 미래의 가격을 지금 이 시점에 미리 딱 정해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 계약의 본질입니다. 사실 도매상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게 결코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만약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밀가루가 남아돌고 가격이 폭락이라도 하면 본인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김 사장님과 이렇게 약속을 해두면 어떤 상황이 와도 4,000원에 꾸준히 사줄 고정거래처가 확보되는 셈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위험을 나눠 짊어지기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선물의 원래 목적인 해칭이에요. 미래의 불확실한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해서 마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아주 건전하고 자본주의 경제에는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죠. 여기까지는 참 훈훈하고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롭고 건전했던 시장에 빵집 사장님도 밀가루 도매상도 아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들을 투자자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투기꾼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밀가루가 단 한 톨도 필요하지 않아요. 집에 밀가루 포대를 쌓아둘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딱 하나, 가격의 오르고 내림, 바로 그 차익에만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박투자자와 최투자자라는 두 가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투자자는 뉴스를 보더니 직감을 해요. 아, 이 전쟁 쉽게 안 끝난다. 밀가루 값은 무조건 오른다. 그는 선물 시장에 뛰어들어서 석 달 뒤에 밀가루를 4,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롱 포지션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최투자자는 정반대로 생각했죠. 전쟁은 금방 끝날 거야. 평화가 오면 밀가루 값은 폭락한다. 그래서 그는 석 달 뒤에 밀가루를 4,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삽니다. 이게 바로 숏 포지션, 우리가 흔히 듣는 공매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오르는 쪽에, 내릴 것 같으면 내리는 쪽에 돈을 걸 수 있으니 내 예측만 정확하다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와, 이거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냐고요? 참만해요. 바로 그 생각이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선물 거래가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하는지 그 진짜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위험의 본질, 그 핵심에는 바로 레버리지, 우리말로 지렛대 효과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내동의 수십 배, 때로는 수백 배에 달하는 거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달콤한 마법이자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1억 5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금선물 계약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죠. 보통 주식이라면 제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 이걸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증거금이라는 최소한의 보증금만 내면 거래를 허락해줍니다.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전체 계약 금액의 한 5%에서 10% 정도면 충분해요. 계산하기 쉽게 5%라고 한번 해보죠. 1억 5천만 원의 5%는 단돈 750만 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제 저는 단 750만 원이라는 보증금만으로 1억 5천만 원짜리 금덩어리의 주인이 된 것과 똑같아진 겁니다. 그 가격의 오르내림이 전부 제 것이 되는 거죠.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지렛대처럼 아주 적은 돈으로 거대한 자산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달콤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운 좋게 제 예측이 딱 들어맞아서 금값이 10% 올랐다고 해봅시다. 1억 5천만 원의 10%니까 1,500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투자한 원금 얼마였죠? 맞습니다. 750만 원이었어요. 750만 원을 투자해서 1,500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은 무려 200%. 하룻밤 사이에 내 돈이 3배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짜릿한 순간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하고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예측이 빗나가서 금값이 10%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1억 5천만 원의 10%니까 제가 입게 될 손실액은 이익과 똑같이 1,500만 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포의 시작이에요. 제 통장에는 750만 원밖에 없었는데 손실은 1,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 원금 750만 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자란 손실액 750만 원은 이제 제가 증권사에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00%. 단순히 원금을 모두 잃는 수준을 넘어서 내 이름으로 된 빚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라는 지렛대의 진짜 무서운 얼굴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악몽은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불과 몇 년 전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바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의 일입니다. 인류의 모든 활동이 그야말로 멈췄죠. 전 세계 도시들이 봉쇄되고 하늘을 날던 비행기는 땅에 멈췄었고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기름을 쓸 곳이 하룻밤 사이에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전에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퍼올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전 세계의 모든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버렸고 더 이상 기름을 보관할 물리적인 공간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020년 4월 20일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 터집니다. WTI 원유 선물 가격이 0달러도 아니고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한 겁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제발 이 기름 좀 가져가달라고, 가져가시면 배럴당 37달러를 얹어주겠다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기름값이 설마 영원 밑으로 떨어지겠어?
지금이 역사적인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 버튼을 눌렀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은 다음 날 아침 자신의 계좌가 0원이 된 것을 넘어서 증권사로부터 빗발치는 독촉 전화를 받게 됩니다. 고객님, 계좌에 마이너스가 발생했으니 즉시 추가금을 입금해 주십시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2억 원의 빚이 생겼다는 끔찍한 증언도 올라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빚까지 떠안게 된 거죠. 이쯤에서 이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식 투자는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성장하면 주주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보는 플러스썸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물 시장은 철저한 제로썸 게임입니다. 누군가 100만 원을 벌면 시장의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100만 원을 잃어야만 하는 구조. 내가 따는 돈은 곧 상대방이 잃는 돈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돈을 뺏어와야 하는 그 상대방은 과연 누구일까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헤지펀드 매니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방 한편에서 노트북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을 때 슈퍼컴퓨터로 0.001초 단위로 거래를 하고 심지어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전 세계 원유 저장 탱크의 높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시장을 예측합니다. 정보력, 자금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인 거죠. 이런 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통계는 아주 냉혹한 진실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선물 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은 결국 돈을 잃고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살아남는 그 단 1명조차도 대부분 관련 업계 종사자이거나 이것을 생업으로 삼는 극소수의 전업 트레이더들이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승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게임인 셈입니다.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선물과 같은 이런 파생 상품들을 두고 금융시장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빵집 사장님처럼 원래의 목적인 위험 회피, 즉 해칭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더없이 훌륭한 도구이지만 1억 턴금을 노리는 개인에게 선물 시장은 그저 합법적인 도박장이자 자산을 태워버리는 소각장일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였을 겁니다. 물론 모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과연 미래의 가치를 보고 씨앗을 심는 투자인지, 아니면 그저 요행을 바라는 도박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승산이 희박한 게임에 내가 땀 흘려본 소중한 돈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나의 시간을 거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명한 투자는 더 많이 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